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송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입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관리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교원의 자율성과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8개 과정의 모듈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교원의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와 학교 현장의 융합교육 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 5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융합교육 스팀 교원 연수 전문성 향상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스팀 교원 연수는 다양한 융합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은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각각 발표가 마무리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명덕초등학교 김용근 선생님께서 환경생태 중심 초등 융합 인재 프로그램 개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교사 김용근입니다. 저는 융합교육 교원 연수 전문성 향상 연수에 참가해서 이와 같이 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1850명 정도로 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고 한 반에 36명, 34명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로서 총 58학급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전원이 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 학생들이라 성적이 좀 고른 편인데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입장에서 연수에 참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스팀 교육이 10여 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미국의 스템 교육을 스팀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주로 이제 스팀 교육이 아닌 것과 교육인 것이 최초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표입니다. 항상 스팀 교육을 대할 때 이 표를 근간으로 해서 과연 내가 바르게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학습 산출물을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프로젝트형 교육이고 또 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쪽으로 설계되는 그런 교육임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걸 근간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팀 교육의 세부 요소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미국의 스팀 교육에서 스팀 교육으로 대할 때 창의적 설계에서 체험과 도전하는 활동이 수반되었는데 이 표를 항상 연수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자료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성공적인 경험과 도전 요소를 갖춘 감성적 체험이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LED 지구본 만들기라고 하는 키트 형태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모두 접근 가능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는 다인수 학급이고 또 굉장히 많은 교구를 쓸 때도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또 예산 상황에도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요. 운영 형태를 토요 방과후 수업, 방과후 특별 예산 교부금으로 되는 것을 이용해서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 연수에서는 도와주시는 컨설팅 선생님께서 멘토분이 계셔서 다음같이
지구 환경 생태적 특징을 탐구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생태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보호하는 또 실천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고 언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멘토 스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주셨는데, 멘토 교사가 고학년에 맞게 흥미로운 수업이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 또 사회과학적인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지구가 처한 활동을 산출물로, LED 지구본이라고 하는 산출물로 만든 것이 핸즈온을 바탕으로 한 직접 체험의 경험을 주었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LED 지구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팩으로 배송이 되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뒤에 LED가 들어있는 지구본 형태의 내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산출물을 만들고, 토요방가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신이 만든 산출물을 집에 가져가서 책상에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무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교구를 직접 만들어서 그 집에 보관하는 그런 단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구 환경 변화를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또한 LED라고 하는 백열등 전구와 다른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는 형태의 효능감과 그런 편익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형태로 부과해서 스팀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차 시로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운영을 했고요. 1차 시의 경우에는 직접 학생들에게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범위, 또 위치, 영토 등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했고, 나머지 차시에는 학생들의 생활의 예를 통해 우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산출물이 매개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시의 주요 활동은 우리 지구의 생태적 특징을 이해하는 측면의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에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지구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1차 시에서 주로 내용인데요. 6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그러니까 사회과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과학이라고 하는 에너지 전략, LED 등이란 것과 합쳐서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지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후의 형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사진과 동영상, 슬라이드로 보여줘서 토요일 날 학교에 방문한 학생들이 보다 개방적인 사고에서 정규 수업과 다른 토요방과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된 내용을 산출물을 만드는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지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는 우리 첨부 파일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영된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는 현장 적용과, 우리가 이게 그 전문성 향상 연수를 하게 되면 현장 적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전달 연수 확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방과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본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지역도 그 융합 관련된 연구회를 하고 있어서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코로나 전에 미국에 있는 벨리비스타 엘리멘터리 스쿨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소노마 위치에 있는 곳인데, 나파밸리라고는 와이너리가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백인들이 많고,
그런 지역인데요. 원래 스팀이 아트가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AT&T 같은 전문적인 기업에서 운영했던 그 지원금으로 스태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차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동료 교사들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개 학급의 공립학교였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 그 선생님들이 다양한 2잡, 3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립공일의 레인저 활동을 하신 남자 선생님께서 공개 수업을 하셔서 에너지에 관련된 수업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을 코너형 지그소우 학습으로 운영하는 수업 형태를 보여서 많이 시사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 전경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교실 형태와 교수학습 자료를 운영하는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1850명의 35명 이상의 구성된 도시형 학교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차원이 있으나, 그들이 운영했던 스템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연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토요방과후 형태로 저희가 운영한 것입니다. 다양한 교구들이 이렇게 뒤에 질비하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배분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직접 핸즈아웃 북을 만들고 학생들의 산출물을 걸어 놓은 곳입니다. 그림은 스트림, 그러니까 작은 실개천, 동네 실개천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너지 요소, 미스트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에너지 형태와 기상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산출물입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나 혹은 이럴 때는 직접 할 수 있으나, 큰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일화된 키트 형태로 운영해도 충분히 스팀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케미컬, 그다음에 일렉트릭, 또 히트, 라이트와 같은 에너지 요소를 초등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명덕학교 학생들의 토요 방과후를 운영한 것입니다. 핸드아웃도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열린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What action did you observe? 그러면 it has a hit 등 이렇게 서술 형태로 되어 있고요. Rubbing your hand, 그러니까 손을 비비는 것도 에너지가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된 걸로 해서 산출물이 중요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AT&T가 지원했던 스템 커넥터라고 하는 브로셔입니다. 한국형 스팀 교육이 보다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둘째로 둔덕중학교 김선영 선생님께서 포도 한 송이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스팀 교육에서 포도 한 송이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표를 하게 된 거제 둔덕중학교 과학교사 김선영입니다. 본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학교 주요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본 프로그램의 개요, 그리고 각 차시별 활동,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산출물들을 확인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이라고 하는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총 54명이며 1학년만 31명, 두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스팀 선도학교와 스팀 교사 연구회에 선정이 되어서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상은 1학년 학생들인데요.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경상남도 교육청 제2기 기호천사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1기 기후천사단이고요. 아이들이 기후천사단과 스팀 선도학교 아래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후 활동들을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후의식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본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을 세우게 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생태전환 교육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생태전환 교육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생태전환 교육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교육이 있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스팀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제로 정한 이 기후위기라는 생태전환 교육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말 의미 있게 융합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이 이 스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와 기후위기 속 학교의 역할을 이 스팀 교육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 고장 특산물인 포도 한 송이로 시작하는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스팀 교육을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학년 학생들이며 적용 수업은 주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수업을 통해 적용하였고 일부 과학 수업을 활용하였습니다. 지도안상으로는 총 12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블록 타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적용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표는 스팀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스팀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상황 관련 문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큰 주제를 기후위기로 정하긴 했으나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 어떤 소재를 통해 이 기후위기를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마을에서 올해 처음으로 포도축제가 열렸습니다. 저희 마을이 포도가 특산물이긴 한데 포도가 이제 특산물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마을에는 옛날에 포도 농장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마을 전체에 포도 농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보다 이 마을에서 직접 자라온 아이들이 더 잘 느끼고 있어서 포도를 통해 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니 조금 아이들이 더 몸소 이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차시별 활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둔덕 포도를 통해 바라보는 우리 고장 기후변화 인식하기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올해 지급된 1인 1 스마트 단말기가 있어서 정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화면에 제시된 자료를 먼저 제공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울경 총 20개 지역 중 거제 열대야 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온과 강수량의 편차 또한 거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면서 거제가 기후변화에 함께 반응하고 있는 빠르게 반응하는 지역임을 알려줬고 이후 아이들이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들을 살펴보면서 둔덕면의 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한 사이트인데요. 저는 특히 왼쪽에 있는 기후정보 포털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행정구역별로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에 대한 기후 정보를 과거 30-4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경우는 각 기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일 재배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농작물들과 가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계신 지역이 고랭지 배추가 특산물이라면 고랭지 배추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이렇게 이 수업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최종 기후 산출물을 만들었습니다. 본 산출물을 패들렛에 공유하면서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후위기를 확산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오조봇을 활용하여 포도 재배 지도 변화 예측하기 활동인데요.
본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고, 아이들이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제6차 IPCC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기후 시나리오 자료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아이들이 앞서 조사한 기후 수치가 이 자료에 근거한 수치이기도 하고, 뒤에서 아이들이 기후 시나리오를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오조봇을 활용해서 기후 재배에 따른 포도 재배 지도 변화를 예측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지난 여름 이화여대에서 처음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활동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조봇을 통해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표현하고 또 스토리텔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렇게 기온 상승과 한반도를 그려서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포도 재배 지도도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원테이크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활동은 네팔 학교와의 문화 교류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저희 학교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는 특색 활동 중 하나인데요. 1학년 학생들의 주된 활동이 이 네팔 학교와의 교류 활동입니다. 총 16차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4차시에서 6차시 정도를 이 기후문화 교류 활동으로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만든 기후 홍보물을 바탕으로 영어 홍보물을 만들었고, 네팔 학교 학생들과 구글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둔덕면과 포도를 통해 이 네팔 학교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를 소개하니 네팔 학생들이 기후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해주더라고요. 이 활동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희 학교가 먼저 소개를 해주고 나서 네팔 학교에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네팔에 있는 기후 지형들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엄청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이 활동도 1인 1 스마트 단말기 덕분에 정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기후위기를 연주하는 둔덕 환경예술가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제가 우연히 기후 콘서트를 보게 되었는데 기후위기를 첼로로 연주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오랫동안 1인 1학기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올해 예술꽃 씨앗학교에 선정이 되어서 이 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6차시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깊이 있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겨울방학에 있는 특기적성이나 아니면 내년에 있는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만든 홍보 산출물이고요. 이런 산출물들을 서로 다 패들렛에 올려서 자신이 느낀 소감을 달고 또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아이들 생기부를 작성해 주려고 합니다. 서로 활동 사진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연수를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얻고 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신규 교사라 기후와 관련된 활동도 처음이었고 스팀 교육도 처음이었습니다. 저처럼 스팀 교육을 처음 시작해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연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심화 과정이 있다고 하셔서 심화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셋째로 여중학교 장유정 선생님께서 시장님 우리 하굣길 개선을 도와주세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스팀 교원 연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여주중학교 기술과정교사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게 된 순서는 첫 번째 수업 배경 및 수업 주제, 그리고 제가 융합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업 적용 및 평가 계획, 마지막으로 성찰 및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스팀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고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 스팀 교원 기초 연수를 여름방학 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원 연수에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융합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되게 현장에서 딱 적용한 수업을 정말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학생들과 이제 함께한 활동을 간단한 실습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팀 연수를 저희 정규 수업에서 적용하기로 했어서 2학기 기술과정 시간에 수송 기술 파트가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융합 수업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목이 전공이 가정이라 저희 멘토 선생님이 기술 과목이셔서 그 멘토 선생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게 되었고요. 저희 여주중학교 학생들의 통합 문제에 이 수업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주중학교는 이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데 이 지역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등굣길에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굣길에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되게 하염없이 기다린다던가 돈을 모아서 택시를 타기도 하고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또 어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뉴스에서도 중고등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학생들이 몇몇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근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이 수업 주제로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사회 여주시의 소송기술 시스템과 관련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을 수업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굣길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여주시청 또는 여주시장님에게 제안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 수업 과목의 요소로는 이제 수송기술 시스템, 빅데이터, 설득하는 글쓰기, 통계자료 해석 4가지 요소로 융합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황 관련 문제 정의로 질문을 몇 개 던져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보호자, 부모님이 학교로 차로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학교가 왜 힘들까? 우리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하굣길에는 마을버스가 왜 자주 다니지 않을까요? 라는 등의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융합적 설계 및 문제 해결로는 버스 노선 개선을 위해 이제 정류장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직접 만들고 또 이 해결책을 바탕으로 여주시장님에게 제안 내용을 담은 설득적 글쓰기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설득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6차 시를 계획을 했고요. 1, 2차 시에는 우리 학교길의 문제 상황은 현재 어떠한가 탐색을 해보고 이 문제를 정의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결책 실현을 위해 글쓰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정규 수업에서 적용했을 때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1, 2차 시에 일단 구글 폼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하굣길에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의 이용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를 한번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해석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몇몇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자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면허가 없는데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도로교통법에 이제 근거한 안전수칙을 찾아보는 활동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글폼 설문제 질문 항목으로는 현재 거주지, 학교의 방법, 한 달 교통비는 얼마가 드는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했고요.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내버스를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시내버스가 자기 동네로는 다니지 않는다라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불편함에서는 이제 1시간에 한 대 버스가 온다. 종례가 늦어질 때는 엄청 뛰어서 그 버스를 잡아야 한다. 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버스를 타려고 해서 낑겨서 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3차 시에는 저희가 교과서 수송 기술 시스템의 투입 과정 산출 단계를 학습하고 각 단계별 세부 요소들을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건가?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활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찾은 자료의 출처는 경기교통 DB 종합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경기 버스정보 노선 현황 그리고 뉴스 기사 등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자료의 URL 링크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공간에 제출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였고요. 제 학생들이 직접 찾은 자료로는 여주중학교 정류소를 지나는 통과 노선수 그리고 시군별 버스 이용객 수라고 해서 여주시와 다른 도시를 비교했을 때 버스 이용객 수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또 버스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배차 시간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한 링크도 확인을 했고요.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직접 열심히 활동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4, 5차 시에는 서울시 올빼미 버스라는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버스 노선을 직접 만든 사례를 제시하니까 학생들도 되게 신기해했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패들렛으로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만들고 운행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 데이터는 구글 지도를 활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 여주종합터미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이 경도와 위도 값을 나타낸 플러스 코드를 복사해서 패들렛에 붙여 넣으면 이렇게 학생들의 정류장 위치 데이터가 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핀에 표시된 7, 4, 2 이런 숫자들은 이 정류장을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숫자로 나타내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만들고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간표도 한번 짜봤고요. 문제 해결이 됐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떨지도 작성을 해보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6차 시로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는 편지 쓰기 활동을 계획을 했는데요. 국어 과목과 연계해서 이 수업을 운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설득하는 글쓰기 영역이 1학기 때 이미 진도가 나간 부분이라서 기술 과정 한 과목에서만 평가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 수행평가로 이 부분을 같이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차시 활동은 집필평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여주시청에 민원을 쓰는 활동으로 나중에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도 직접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수업이 사실 마냥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해서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렉이 걸린 등 화면 딜레이가 있어서 애를 많이 먹었고요. 평소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던 학생들은 선생님 뭐 배차 시간이 뭐예요? 회차지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 이런 기초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개념을 추가로 숙지를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태블릿을 이용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또 URL 링크를 복사할 줄 모르는 학생들도 한 반에 몇몇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개인별 지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조금은 길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여주라는 지역 사회에 교통 인프라 또는 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해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 활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과제인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수업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제가 이 융합 수업을 실제 적용해본 경험에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계하는 수업을 계획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넷째로 태성고등학교 노창우 선생님께서 탄소 중립과 미래 기후 변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창우라고 합니다. 공동 개발자로는 안산의 강서고등학교의 안지호 선생님하고 동두천고등학교 노지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주제는 탄소 중립과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목차로는 첫 번째 이제 개발자 선정하고 주제 선택할 때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쳤는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개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사례 적용인데요. 간단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주제 세부 계획을 어떻게 또 수정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팀 교육 후 저희 교육 후 저희 소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선정에서 주요 주제 선정까지는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때 스팀 교육 받을 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올려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저는 세 분이나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세 분과 같이 하게 되니까 수업에서 어떤 경험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제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혼자 했다면 이렇게 주제 선정이 다채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융합 교육의 취지에 맞게 구성된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이제 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제 조율 과정이 필요했고, 멘토님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제에 따른 수업 개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명을 주제명이 어떤 건지 주제 개요 및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융합 교육 과목 요소 및 구성 요소, 그다음에 차시별 계획표, 그다음에 평가 계획, 현장 적용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 첫째 1차 시와 2차 시는 지구학에서 탄소 증가 현상과 탄소 증가는 왜 시작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인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전기 사용량이. 그다음에 동기부여시켜주고, 탄소를 왜 저감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적용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전기 발전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하고 미술 쪽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였습니다. 주제 개요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탄소 중립
중립이 왔고요. 탄소 배출량 제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현재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알리백하고 ESG 경영학에서 지금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게 더 잘 알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스팀 요소에서 사이언스는 기후변화, 온실효과, 전기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서는 에너지 자급주택. 처음에는 패시브 하우스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으로는 알리백, 그 다음에 ESG 경영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로 하고, 아트로는 C 영상,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는 복사 평형, 전력량 계산, 발전 방식에 따른 탄소량 계산, 일일 에너지 섭취량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융합 스팀 구성에서는 이게 전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떨어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으면 좀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보고요. 그다음에 탄소 저감 발전 방식 조사하고, 그다음에 급식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급식 시간표를 한번 채워보는 걸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기 주도성 성찰에서는 이 알리백하고 ESG, 그다음에 탄소 중립 홍보물 제작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 차시별입니다. 차시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지구 온난화, 그다음 온난화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하고요. 복사 표현과 온실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인포그래픽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원인들, 기후변화 원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또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차시입니다. 3차시는 아이들이 이제 전력량, 우리가 3위인데 전력량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력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각자 계산을 해보고, 어떻게 또 나중에 에너지 자급주택,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도 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들끼리 에너지 얼마큼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에서 소모하고 있는지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2배까지 되는 친구, 3배까지 2.5배 되는 친구도 있어서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식은 지금 쓰고 있는 게 화력과 원자력 발전, 지금 원자력 발전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패들렛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차시입니다. 5차시 때는 저희들 이제 이제 생물 과학 쪽에서 했는데요. 영양소 탄소 배출을 고려해서 하루 식단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둠별로 해서 급식 제한표를 홍보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을 했고, 또 패들렛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도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6차시입니다. 6차시에 피토그램하고 그래서 영상 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편집해서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그 편집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아서 그냥 동료 평가하고 교사 평가하고 관찰 평가, 자기 평가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는 산출물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수업의 학교 현장 사례인데 이건 그냥 사진으로만 일정 보여드리면요. 강서 고등학교 안지호 선생님은 이 과정들을 설명해서 유튜브까지 영상을 만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패시브 하우스가 6차시 안에서 다 끝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바꿨던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바꿔서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제 각자의 의견대로 서로 이제 토론을 해보는, 또 발표해보는 수업을 가졌습니다. 주제 세부 계획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수업 시간이 이제 6차시 계획했는데 패시브 하우스 설계하다 보니까 1시간이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자급 주택 제로 하우스 구상이라고 해서 했더니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줬는데요. 인포그래픽 표현에 있어서 이제 기후 변화 인포그래픽 예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제작 확대해서 시와 픽토그램만 제작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업 알리백하고 ESG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의견 공유 지속성인데요. 토론하고 발표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요즘 패들렛이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렛을 이용해서 좀 많은 수업 자료를 남겼고, 그걸 통해서 좀 의견을 많이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확장성 수업인데요. 식단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한번 거쳐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 스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제 또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것을 수업 적용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금방 개발된다고 해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또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완벽한 건 없었구나라는 걸 한번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과서 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AI는 아니면 지금 굉장히 다뤄지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슈들을 지금 이 교육에 녹아내리면 녹여서 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양한 교과, 지금은 저도 그때 구성원들이 연수 구성할 때 과학 선생님들만 있어서 저렇게 구성됐지만, 제가 만약에 미술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이 있었으면 더 재밌게 더 잘 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직접 해보시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시면 의견도 좋고, 그다음에 차시도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출물을 할 때요, 저희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제작해서 밖에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요즘에 잽이라든가 이렇게 메타버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막 가서 시간이 교과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인 1 PC,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저희들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갔는데,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5번째로는 서산서림초등학교 김현아 선생님께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림초등학교 교사 김현아입니다. 어젯밤에 이 자리에 설 생각하니까 떨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막상 도착해서 이렇게 멋진 분들 뵈니까 엔돌핀이 막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융합교육에 관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발표 시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융합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했는데요. 팀을 지원할 때 브레인팀을 골랐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융합교육 수업을 운영할 때에도 아이들이 재미나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거창합니다.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방향성이 제시되기를 바랐습니다. 과학교과 그리고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6학년 2학기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영역까지 융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시한 소주제는 첫째, 깨우자 브레인, 둘째, 책 속의 내비게이션, 셋째, 인류를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먼저 대뇌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책을 읽은 다음 대뇌의 각 부분을 활성화하는 독후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질환자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 모형을 만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제 첫 번째, 대뇌의 구조와 역할 알아보기입니다. 뇌 하면 물론 과학 4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서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뇌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뇌구조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다소 엉터리지만 아이들이 뇌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대뇌의 모양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영역을 모둠별로 맡아서 기능과 손상되었을 때의 증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이학습터에다가 게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다 한 다음에는 월드카페 형식으로 아이들이
뇌의 구조를 공부해 나갔는데요. 월드카페는 발표자는 모둠에 남아 있고 또 수강생들은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학습 모형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준비, 조사, 발표 자료 정선, 발표 준비, 발표, 평가까지 5차시 이상 소요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술술 읊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소주제, 대뇌 활성화, 독후 활동하기입니다. 먼저 뇌를 개발해야 되는 의지를 다져봤는데요. 뇌파로 드론과 로봇을 움직이는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학교잖아요 라는 3, 4학년 수준의 이야기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분쟁을 초등학생의 시선에서 풀어낸 이야기글입니다. 이 책은 그냥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시간을 주고 읽어보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한 사람이 실감나게 낭독하는 것을 했습니다. 독후 활동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이들의 책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독후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활동 중에서 각 영역별로 한 가지에서 2가지 이상을 다 실시했는데요. 독후 활동을 할 때에는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제공한 이 뇌모자 파일을 활용해서 쓰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독서 퀴즈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했던 활동은 핫시팅인데요. 수업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너 지금 손 닦고 있는데. 너 영상 왜 찍어요? 학교 숙제는 해야지. 네, 이렇게 거만하게 손을 들고 있는 친구는 저희 반에서 1등 모범생인 회장 주혁이입니다. 주혁이가 이렇게 다리를 떡하니 꼬고 손으로 친구들을 지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인 좀 이기적인 성격의 해날에 이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모두 다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27명 모두가 이 활동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기에 앞서서 핫시팅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칠판 빼곡히 책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독서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독서 포스터를 그리기 전에는 프로파간다, 또 꽃피는 봄이 오면 영화 포스터 디자인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독서 포스터를 그리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그린 작품의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사파를 옮겨 그리기에 바빴을 텐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후 활동까지 마치고 인류를 위한 내비게이션 3번째 소주제입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만들기.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제시한 것은 삼성 헬스 또 애플의 건강 어플입니다. 헬스케어 기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조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한 차시 정도 시청했습니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조건까지 알아보고는 이제 아이들이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뇌질환자를
뇌질환자에게 어떤 제품을 만들지 구상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자나요에서 읽었던 것처럼 특수아동들,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노인, 노약자를 위해서 이 기기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 기기를 뇌질환자에서 국한하지 않고 더 확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만든 산출물을 보겠습니다. 건강 틀니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틀니를 착용하고 나면 식습관과 섭취 영양소를 분석해서 좋지 않은 식습관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발하네요. 그리고 엑스레이 고글입니다. 휴대폰과 연동하여 엑스레이 찍은 것을 바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생각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AI 요리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평소였으면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냥 뒤에다가 전시하고 수업을 끝냈을 텐데 제가 이 스팀 연수를 들으면서 가장 뭔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브레인팀의 박수진 멘토님께서 스팀 연수는 수업을 할 때는 산출물을 만들고 또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최소 한 차시에서 두 차시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깊게 와닿아서 아이들과 큐레이터 활동을 했습니다. 진로 영역과 연계해서 큐레이터가 어떤 직업인지 살펴보고 사진은 미처 찍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교실 앞에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작품을 1분 스피치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프로젝트가 장장 30차시 이상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여러 교과를 융합하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모두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았을까 싶었는데 미처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면서 유의미한 응답 결과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올해 선생님과 했던 공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재미없는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즐거운 방식으로 알려주신다. 모든과 같이 자료를 찾고 발표한 게 재미있었다. 친구들이랑 하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처음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를 느꼈다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재밌고 저에게도 재밌었던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내년 2023학년도에도 제가 융합교육 심화과정을 꼭 신청을 해서 더 확장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고장에 있는 특수학교와 연계해서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나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통합교육까지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림초등학교 교사 김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남중학교 한승 선생님께서 재해재난 구호용 로봇 모형 제작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암중학교 교사 한승옥입니다. 이번 스팀 심화 연수를 통해서 수업에 직접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의 수업 주제는 재난 구조 로봇 모형 제작입니다.
처음 연수 주제로 로봇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과학 교과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환경 또는 우주 관련이 아닌 요즘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것에 궁금증이 생겨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기 입시에 부담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 수업으로 가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하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 스팀 심화 연수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연 로봇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수업에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기록해줘야 할까 하는 것에 연수 중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로봇이라는 내용 자체가 과학책에 있지도 않고 설계하는 부분도 없기에 처음 로봇 주제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등 로봇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한 가지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면서 주제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현재 저의 관심 주제, 즉 로봇이라는 것과 지금 현재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교과 시간에 다룰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로봇이라는 것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록해줘야 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교사 관찰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산출물을 토대로 해서 수시로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 제출한 평가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의 내용처럼 적어보았습니다. 평가 방법에 관찰 평가, 산출물 평가, 그리고 동료, 자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업 지도안입니다. 수업 지도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난에 자극과 반응을 통한 우리 교과 내용 중에서 중3에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단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구조 로봇에 대한 내용은 열 감지 및 감각기관을 활용한 로봇을 반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학 교과에 관련시켜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클레이를 활용해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재재난 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동영상을 자료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교과 연계에서 자극과 반응이라는 부분 중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재재난의 구조를 위한 로봇 설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클레이를 활용해서 생체 모방형, 즉 동물 또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징을 살려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현장에 적용한 수업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먼저 토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로봇 모형을 만들어서 또 발표하고 시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일단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물에 빠졌을 때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인명 구조 로봇이고, 그럼 쟤는 지진이 났을 때 낙하물을 막아주는 가정용 로봇. 가정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저게 집에 없으면 그냥 얘 달려오다가 타고 되지. 얘가 가정용 로봇으로 알려면 크지 않나? 바람이 빠지고 애들 물에 맞지 않아? 이 손이 붕 일어나가지고 해 맞아 해줘 바람을 넣어줘 일어나 근데 너무 뺏기는 거 아니야 실제?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토의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알차게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작성했는 활동지입니다. 재재난 구조로봇 설계인데 감각기관 특징을 살려서 동물 모방 미니 로봇과 휴머노이드 기존에 나와 있는 로봇을 활용해서 설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학생이 오른쪽에 토끼를 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그림이지만 내용에서 보시면 빨간색 글씨에서 온도 감지 센서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구호용인 것만큼 가슴 쪽에 구급 상자가 꼭 들어있는 이런 의약품 그리고 튜브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설계도를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작성된 설계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구조 로봇을 설계해 보았는데요. 램스키는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눈에는 적외선 탐지가 되어 밤에도 구조 요청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쪽에는 구급 약품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소독약, 밴드, 거즈, 붕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조별 발표 시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완성 후에 휴머노이드 모습입니다. 로봇의 이름은 지아와 수연이의 안전 로봇이고요. 저희 로봇은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게 이렇게 투시경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핑크핑크한 성공적인 물질 때문에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F킬러가 넣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끌 수 있는 로봇이 고장냈을 때를 대비하여서 이 보조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불을 끄거나 할 수는 없지만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랜더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조 남은역 김나영입니다. 먼저 저희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로봇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로봇은 화재 진압에 특화된 로봇으로 강철로 된 팔 다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장애물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기 위해 형광색으로 더듬이와 코를 만들었고요. 화재 진압에 특화된 로봇인 만큼 이쪽 구멍으로 물이 나와 물을 진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카메라 렌즈로 만들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오마니이고 이 로봇의 용도는 화재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이것은 사람들의 이것을 통해 구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이 손에 달린 옷으로 불을 끌 수 있고 또 집게로도 사람을 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있는 다리로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각 조별로 나와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했는데 저의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제작 의도는 학생들이 재난의 정의, 구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재재난 로봇 제작을 통해서 과학과 미술, 기술, 정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융합교육 수업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각 모둠의 재재난 로봇의 특징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업 후 활동 소감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재난에 대해 대응하는 로봇 모형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보면서 학생들 자신의 실질적 성장 과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처음 의도에서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활용한 코딩 교육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제가 코딩 교육 수업 자체를 한 2시간 정도를 빼고 마지막에 클레이로 제가 넘기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학년도 내년에는 코딩 교육과 그리고 아두이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팀 심화 연수를 이번 여름방학 때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과 새로운 수업을 기획해 볼 수 있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선택했던 중등 로봇조 선택은 상상 속의 미래가 현실에 된 로봇, 이 부분을 직접 한국 원자력 연구원 탐방을 통해서 메이킹과 코딩과 과학의 집합체인 로봇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중학교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재재난 구조 로봇 모형 제작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팀 연수를 도전했는 내용을 보시면 2번과 4번에서 2017년도 기초과정을 이화여대에서 처음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한 것을 접해보았는데 요 연도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한 5년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스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스팀 심화 연수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전체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로봇이라는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 기존에 나와 있던 로봇이긴 하지만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클레이라는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7번째로 숭이 여자 고등학교 최동 선생님께서 지나간 코로나 문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최동욱입니다. 이번 융합교육 연수를 듣고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떨리는데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등 생명과학 2조에서요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주제는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했던 그 센서들이나 어떤 기구들을 구매하려는데 좀 시간적 딜레이가 너무 커서 주제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서 좀 주제는 어울리진 않지만은 지나간 코로나 그리고 남은 문제라는 주제로 지난 8월 달에 이제 아이들과 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좀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교과 위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로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1학년 전체를 진로 프로젝트를 2학기에 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주제를 하려는 주제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진로 시간에 하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친구들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수업 시수는 진로가 2학기 내내
있었고요. 다음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계속 만나고 중간중간 미팅하는 시간들을 해보니까 약 7차시 정도의 시간이 들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 주제 개요는 뭐 코로나19의 위험도가 그때는 낮아졌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서 최근 2, 3년간 우리에게 변화한 것들이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는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렇게 담기 위한 활동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과의 평가보다는 진로 활동에서 발표하고 자기 평가 그리고 동료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걸 목표로 좀 했습니다. 코로나 학습 목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변화한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하여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좀 사례로 이렇게 먼저 좀 프로젝트 진행한 건데요. 상황 관련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주제를 제시해주고 코로나 유행으로 변화한 것들을 나누는 건 활동들을 아이들하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활량이 정화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진짜인지 알고 싶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 친구랑 이제 센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센서 구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좀 다른 장치를 좀 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량을 이제 측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비교군 대조군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학생들과 코로나에 걸렸던 학생들의 호흡량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를 줄 알았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안 걸린 아이나 걸린 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굉장히 슬픈 걸로 선생님 망했어요 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프로젝트가 끝나갈 시점에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어요. 저희 반에. 얘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전에 걸리지 않은 데이터 약 93%에서 두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관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정상까지 돌아오는데 약 시간이 좀 걸리더라. 최근에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도 좀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과는 뭐 의학적 소견은 아니지만 저희끼리 테스트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좀 격리가 끝나고 2주 정도가 있으면은 코로나의 영향이 미미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폐활량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측정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이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세우고 그거 실험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각화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주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 했더니만은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수어가 청각장애인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수어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필담으로 하기에는 환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수어 동작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게 PPT가 아니라 PDF 파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동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어떤 영어, ASL,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정확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광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약품 점자 설명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의약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약품 포장 상자에는 점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캔 음료에도 점자가 있긴 하지만은 모두 다 음료입니다. 사이다도 음료고 콜라도 음료고 커피도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를 인식했지만은 일단은 좀 주제를 의약품 점자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걸 주제를 하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갖고 좀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방향들 이걸 했고요. 다음에 일단 시제품으로 만든 거는 처음에는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타이레놀 글자를 추출해내겠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요건 못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에 그럼 포장지 위에다가 마분지에 QR코드를 얹으면은 적어도 점자는 없지만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음성으로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 두 번째 그림의 대각선으로 그린 거는요. 아이들이 여기 타이레놀 위에다가 점자를 QR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링크를 해서 의학 설명을 해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좀 더 이제 아이디어는 저희가 점자 타이핑기가 있었다면은 이 포장지에다 정말로 점자를 타이핑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타이레놀이라고 글자를 인식하지만은 시각장애인들께서는 이제 만짐으로써 점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일단 기구의 한계로서 좀 여기까지는 진행하지 못했고 요거는 내년에 관심 있으면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이렇게 추후 디벨롭을 할 것으로 좀 남겨두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에 AI가 핫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친 내용인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매일 1000건의 기사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제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줄에 뭐 괄호 열고 B 이렇게 있습니다. HTML 태그들인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 정제를 했고요. 이걸 K민지 알고리즘에 넣어서 돌리면은 저는 금원령이 처음에 이게 아마 드라마 이름인가 봅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하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네, 금원령으로 이렇게 1000건의 그날 기사에 금원령이라는 주제들로 나뉘고 아래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 그리고 어떤 코로나 위중증 현황들을 기사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좀 수집한다면 코로나 관련 이슈들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들도 아이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부를 위한 미니후드라고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이렇게 주부들에게 많이 생기니까 그럼 좀 더 성능 개선을 하는 미니후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원리는 과학 시간에 배운 베르노이의 정리와 마찰 전기 그래서 이제 전기적 특성을 활용해 갖고 이렇게 하자는 걸로 아이디어를 세웠고요. 이 친구들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여기 부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다 에듀파인으로 기한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요. 해외 배송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기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은 하루에 평균 1개 기한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사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이 이 부품을 가지고서 만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 만든 것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원인 설계와 맞지 않는 것들 분석을 해갔고요. 이렇게 2차 실험 과정에 보시면은 D에 보시면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PM 2.5 초미세먼지,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다음에 TVOC 등에 대한 저하 정도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성능이 제일 마지막에는 좀 별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야, 이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러? 그러니까 환기를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실험실에 대한 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초기 세팅을 하지 않고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트래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과학 선생님들은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여기 점들이 아이들 몸에 지금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점을 찍고 이제 동영상을 먼저 촬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넣으면요 좌표값들이 생성이 돼요. 좌표값들이 생성되는 게 아래쪽에 보면은 엑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좌표의 움직임을 추적해내 갖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지오지브라에 제가 수학교사지 않습니까? 또 애들이 굉장히 착하게 지오지브라에 한 땀 한 땀 노가다를 해서
아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파이썬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예, 파이썬에 여기 좀 동영상 보여드리면 여기 해서 그 움직임 자세를 뼈대로 해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뼈대를 추출을 해서 나중에 블렌더 앱에 넣어서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모핑을 했습니다. 목표가 집안에서 운동할 때 자세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앞에 부분 여기 보시면은 측면을 우리가 찍지 않았습니까? 측면의 데이터를 얻어서 3차원 모델링해서 예, 이렇게 뒷면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옆면의 정면의 모습의 움직임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운동 자세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뭐 아이들이 물리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운동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진로 프로젝트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낀 점은 먼저 앞서서 좀 1학기 말에 수업량 유연화로 SDGs와 문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걸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진로 선생님하고 이제 협업을 합시다라고 해갖고 전체 진로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제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신청한 아이들에게 이제 따로 모았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관리의 문제점으로 아이들이 있는 학년층에 같이 있었습니다. 좀 빈교무실이 있어서 거기 같이 있으면서 애들이 상시로 찾아와서 문제점 그리고 잘 안 되는 점이 있으면은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학교 어느 선생님한테 찾아가도록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서 이렇게 풀어갔고요. 예, 실험 재료의 구매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소하게 많은 재료들을 사야 됐고요. 특히 이제 해외 배송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법인카드가 해외 결제가 안 돼갖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그 알리익스프레스로 어떻게 사긴 샀는데 얘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험 계획보다 좀 늦게 온다든지 하는 게 있었고 코로나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물동량으로는 지나가지 않았더라고요. 8월에 구매한 게 내일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한다고 해갖고 네, 요거는 이제 다른 기자재이긴 하지만 원래는 처음에 좀 센서들 뇌파라든지 여러 센서들을 구매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내년으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PBL 형태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데 좀 주안을 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이거를 풀고 진행하는 과정에 막히다 보면 네, 많은 조언과 이제 조사가 저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리소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감사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자기들이 또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팀이 4팀이 나왔고요. 현재 추가돼서 한 6팀 정도의 프로젝트와 또 이거를 그래서 또 열심히 에듀파인 기한 올리면서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에게 감사한 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여러 교과의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교과의 중요성을 느낀 게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세션 5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학생의 생활과 연계하는 수업이 인상적이라던가 융합교육 실행을 차시별로 예시로 구성해 주셔서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연구 내용이 참신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교원의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와 학교 현장의 융합교육 확산에 지원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15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융합교육 스팀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융합교육 스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고민들을 학교 선생님과 장학사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 접속은 융합교육 스팀 홈페이지나 유튜브 페이지 내 더보기에 주소를 눌러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